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가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이 오늘 저녁 6시인 만큼 오늘 중으로 다른 후보가 추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조수진 변호사의 자진 사퇴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려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완주하면 선거 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변호를 맡아 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이 아동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이 알려져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라며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당 지도부의 심야 회의 역시 조 변호사의 후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여당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결국 총선 악재를 서둘러 끊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장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이 오늘 저녁 6시여서 이 서울 강북을의 새 후보를 찾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합니다. 사실상 전략공천밖에 답이 없는데 민주당은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현역 의원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다시 공천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점자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후보에 대한 어떤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YTN과 통화에선 이 조 변호사의 사퇴 이후 새 후보군을 논의했다며 이제 검증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공천할진 전권을 쥔 이재명 대표 몫으로 남았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조 변호사의 사퇴에도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해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조 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변호한 것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 변호사뿐 아니라 민주당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조카를 변호하면서 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점 등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수진 후보 사퇴도 뒤늦게 사퇴했지만 그런 후보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의 오만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뿐 아니라 이 녹색정의당이나 여성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이 이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조 변호사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 배경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박용진 의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강북을 후보로 공천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 후보 추천 의결과 인준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명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한민수 대변인의 강북을 공천 내용 잠시 뒤에 양당 관계자들과도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여당의 당정 갈등과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한 건데요. 이 고발장을 낸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배포한 입장문에 2개의 허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과 이 대통령실이 이 대사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신설된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이미 국내로 돌아온 만큼 이제는 공수처의 시간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원조친윤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 공수처는 정치가 아닌 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 주 전 위원장에 대해선 이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 모두 이 특보 임명 이후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중원을 앞다투어 찾은 건데요. 한 위원장은 충청 방문 이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 평택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불참해 이 안보관 공방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이 SNS를 통해 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 서해 바다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을 기억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피 출국 논란 속에 11일 만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했죠. 업무차 귀국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이어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 호주와의 외교 국방장관 협의 등이 이어지기 때문인데 길게는 5월까지 국내에 머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현중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11일 만에 다시 돌아온 표면적인 이유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입니다. 이 대사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대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관부처별 협의, 유관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또한 관련 시설 시찰과 토론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것으로. 하지만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위해 6개 나라 대사를 불러들이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지난해엔 7월과 9월 두 차례 방산회의가 열렸지만 해외 공관장들은 모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로선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일정은 국방부 등 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사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는 방산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고 해외 공관 기관장들과도 화상 또 이런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왔던 사안들입니다. 이 대사가 언제까지 국내에 머무를지도 관심입니다. 방산회의 이후에도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준비해야 하고 4월 말에는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2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면 이 대사의 서울 체류는 총선을 넘겨 5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임 11일 만에 귀국한 이 대사가 한 달 넘게 호주를 비우게 된다면 외교적 결례 문제와 함께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거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표창장 등 서류 위변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성균 씨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간부급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긴급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균 씨가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씨는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입구에서 10톤 화물차가 주차된 25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10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의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각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5주 동안 주 2, 3회씩 당직 근무를 서는 등 피로도가 높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료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되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축소하는 진료 시간만큼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받는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20여 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가장 먼저 사직 결의를 한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와 성균관대, 동국대 의대 교수들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트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다만 이달 안에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 정지 기간을 3개월보다 짧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군의관과 공보위 247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견된 166명을 포함하면 모두 413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또 늘어난 의대 증원에 발맞춰 수련병원 환경과 전공의 근무 조건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 결의를 거두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 명분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매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병원과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피해는 당분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수련할 병원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에 집중 투자해 수련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대 졸업생 19,000여 명 가운데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은 비율은 46.7%. 지방에서 의대를 나와도 전공의 수련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의대 정원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역의 수련병원 부족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의대를 나와도 수련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가거나 수련을 마친 의사들도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거기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지. 그냥 지방대 의대만 왕창 늘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절대 지방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정원 급증으로 인한 교육 여건 부실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일단 국립대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교수를 1,000명 넘게 뽑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수준을 갖춰 환자와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의대생 수가 늘어나 해부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만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가 위태로운 지역 의료의 생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자진 사퇴했는데 강북 을 지역에 누가 갈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국엔 한민수 대변인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라서 예. 매우 시간이 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새로운 경선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당대표에게 최고위원회의 권한과 당무위원회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재명 대표가 한민수 대변인으로 그 결정을 해서 그 사안을 공지한 것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또 일각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라서 사실 어젯밤에 아마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었을 거예요. 준비에 들어가라고. 대변인에게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 무리한 찍어내기의 일말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처음에 박용진 의원을 찍어내야 되니까 인지도가 높은 정봉주 전 의원을 무리하게 이전에 여러 가지 막말 사례들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민심 역풍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사실 전략공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때 나온 분이 한민수 대변인하고 조상호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경선을 급조해서 조수진 후보를 검증도 없이 집어넣었다가 이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젯밤에 아마 사태 논의가 되고 그 논의와 동시에 아마 한민수 대변인한테 준비를 하라고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이게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후보 등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막후에서 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 새벽에 조수진 변호사 급하게 사퇴 의견 밝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의견 조율을 거친 다음에 오후에 지금 저희가 앞서 한 30분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민수 대변인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조수진 변호사가 전략공천 되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민수 대변인도 함어평에 오르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긴 했었거든요. 검토 중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되고 박용진 의원은 안 되는 이유,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 아침까지도 한민수 대변인은 자신이 공천을 받을 줄을 모르고 당사에서 이 강북을 공천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취재를 하고 온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젯밤 늦게 이 조수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당의 지도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은 굉장히 밤새도록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경선이 이상 없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저희 당원 당규상의 룰이었다고 이제 해석들을 했었고요. 첫 전자는 안 된다. 네네. 첫 전자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경선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1등으로 당선된 후보가 날아간 경우에는 그때는 차점자가 승계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선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후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후보가 사퇴한 경우에는 제3자를 공천한다라는 것이 지금 당에서 갖고 있는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밤새도록 어떤 논의가 미리 있었고 사전에 언질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은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예측되는 부분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평가이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전에 방금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려면 아마 오후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수 대변인에게 공천을 준 이유는
강북을 유권자들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는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책임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민수 대변인으로 결정했다. 한민수 대변인이 이재명 개이기 때문에 친명 후보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 박용진 후보에게는 이미 그 저희가 당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하위 10% 안에 드는 그런 부정적 평가도 있었고 또 경선의 기회를 3번을 준 겁니다. 사실상 예. 첫 번째는 3자 경선했고요. 예. 두 번째는 결선 투표했고 그리고 나서 그 결선 투표에서 정봉주 후보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조수진 후보와의 전략 경선까지 무려 3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 이상 더한 기회를 또 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만 해도 지금 어떤 인물이 좀 검토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무를 잘 알고 있고 선거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지금 당장 얼마나 시간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인사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뭐 우리 김 대변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민주당 사정에 저보다 더 정통하시니까 제가 더 고집할 마음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말을 보면 뭐 하위 뭐 10% 20%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경선에서 탈락한 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차피 전략공천인데 이 기준이든 저 기준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신청도 안 한 사람은 왜 경선에다 끼워 넣습니까?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이제 궤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박용진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주당의 노력들은 그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내부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나절 만에 공천 서류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이게 어제 저녁 늦게라도 갔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오전 내에 검토가 됐고 지금 굉장히 바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오늘 아침 입장 제가 앞서 뭐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박용진 의원을 공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20%가 하위에 그 감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양당의 총력전, 선거 총력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9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 지금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죠. 언론들을 갖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헷갈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양당의 원톱 굉장히 발언이 좀 세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보통은 그 대구, 그러니까 텃밭을 찾으면 기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죽지 말자, 기 죽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심리까지는 뭐 읽을 수는 없고요. 언론이 너무 재미있게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되게 이제 우리가 총선이나 큰 선거가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양당의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예. 보이다가 이게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한 일주일 전부터 한 3일 전 사이에 예. 이제 중도층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마음을 못 정한 서인보터청들이 이제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사이에 그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후보별 지지율 구도가 출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힘을 내자라는 뜻으로 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에 나선 어떤 배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어떤 다른 포석이겠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예후 차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보수층의 지지층 결집은 이미 사실상 끝난 겁니다. 지금부터 선거 기간 동안 한 이제 19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은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층들을 누가 조금 더 우리 편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에 도태우 후보를 당에서 공천을 했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러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도태우 후보하고 최경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굽니까? 이 두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 그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당 꿈도 꾸지 마라. 난 약속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두 분의 복당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뵙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저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과는 다르게 공천 마무리된 이후부터 조금씩 발언들이 좀 세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권 심판론을 지금 더 확실하게 강조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또 황상무 수석 문제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들이 이 지금 지지율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좀 전에 그 방송에서 보셨습니다만 황상무 수석의 이 회칼 테러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패러디해서 그 어제도 유세를 하신 거거든요. 이만큼 이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어떤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정권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경제가 무능하고 지금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현 집권 여당이 아니라 우리 대한 야당이다라는 점을 강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언급에 지금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역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무례배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다 보니까 좀 공세고삐를 너무 강하게 쥐고 있다 이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심판론을 프레임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이게 미래는 없고 민생도 없고 과거 해구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과거 심판형이니까 이게 이제 이것저것 덜추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으로 그 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권 심판론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심리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민생보다는 무슨 특검법이니 국정조사니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훨씬 센 선명성 강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구도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끼어들므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뭐 선명성이랄까 이게 좀 탈색되고 희석되는 과정에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도 조금 희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151석, 과반을 넘는 것. 두 번째는 진보 개혁 세력들과 합쳐서 200석 넘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그 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200석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씀은 그 사실이 아니고요. 200석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탄핵까지도 가능한 의석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기대하는 의석수는 일단 원내 제1당이 되는 겁니다. 단독 과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독 과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원내 제1당이라도 돼야 되겠다라는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석이라도 더 획득해서 저희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라면 의미 있는 의석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민생 없이 이 과거 회귀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반박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집권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 또는 조국 대표 욕하는 거 말고 과연 민생을 위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래형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는 원내 1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만약이라도 과반을 조금 부족한 의석수를 확보한 뒤에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갔을 때 조국 혁신당의 민주당의 어떤 이야기들, 그 주장들이 목소리들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경계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지민비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 얘기를 민주당도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논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들 그리고 민주당의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중도층들의 마음을 그 선택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혁신당도 민생이라든가 국가 대계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한풀이 정치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더 선명하고 하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조차도 거기에다 마음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지역구로 어차피 민주당을 찍으니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도 된다는 이런 사인을 받은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멈추지 못하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상당히 쪼그라들 수도 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이제 19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섭 또 황상무 암초를 만났고 황상무 수석은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느 정도 좀 수습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대사를 두고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당 내에서도 어떤 더 큰 적극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고발된 거, 또 공수처가 이제 출범시킨 거를 몰랐던 거고요. 또 공수처는 사실 그동안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공수처가 저는 빨리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냥 그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답답하거든요. 이종섭 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태우 후보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제 수도권 의원들 혹은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이제 선거를 한 20일도 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악재를 좀 털어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거 귀국한 정도로는 근본 해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신데요. 악을해망 받고서 대사로 부임한 지 보름도 안 된 분을 자진 사퇴 방식으로 하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와 호주 국가 간의 관계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작년 9월에 민주당 고발을 받아서 올해 1월에 해병대 사령부하고 국방부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2개월 지나도록 압수물 분석도 안 됐다. 소환조사 피고발인들 소환조사 하는 것도 안 됐다. 공수처장도 없다, 차장도 없다. 그다음에 물러난 검사들 보임도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피 우려도 없는 전직 장관을 갖다가 출국 금지를 하고 2번이나 그 연장한 공수처의 저희가 뭔지 수사를 해보고 이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 금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소환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 시점에도 검토해보겠다 하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도 이거를 소재로 해서 지금 지나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지역구에 있는 우리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일의 앞뒤 선두를 바꿔서 가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건 잡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종섭 그 대사 수사를 공수처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때리기에만 집권 여당이 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 게 지금의 이 공수처가 아직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 차장 공석되어 있는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임명 책임자는 그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탓할 게 아니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임명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까지 해제시켜가면서 출국을 시켰고 불과 11일 만에 다시 귀환하는 이 문제들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걸 제자리를 잡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첫 단추를 풀러서 다시 그 제대로 채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지 지금 이종섭 장관이 지금 하는 행위들을 보면 행동들을 보시면 오늘도 자기는 공무에만 열중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한편으로는 왜 소환하지 않느냐 소환하면 부르겠다 그러는데 수사에도 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송영길 대표 때 그 검찰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순서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부를 테니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종섭 장관은 지금 뭐 본인이 어쨌든 공무로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공무를 보시되 공수처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부르면 나가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 그게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공수처를 공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에 고발을 받아서요. 6개월이 넘도록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혐의가 뭐냐면 직권 남용이에요. 그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보고 자료를 경찰서로 보낸 거를 다시 해소하라고 한 그건데 뭘 더 조사를 하고 무슨 밝힐 게 많아갖고 6개월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도 준비가 안 돼서 검토하겠다고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이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거는 여야의 제가 볼 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런 공방들이 민심의 어떤 변화, 여론도 반응을 하는 건지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민심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뭐 4년 전에 했던 승리했던 지역들도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성동갑에서도 지금 전현희 후보와 윤희숙 후보가 붙어 있는 모습 보시고요. 다음 그래픽도 있습니까? 네, 부산 연제입니다. 부산 연제인데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부산 사상과 북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붙어 있는 모습들이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심이 엄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선거 한 달 정도 앞두면 어느 정도 추세나 흐름이 잡히는 건데 지금 이게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 서울 지역, 특히 그 박빙 지역은 중도층 10%의 민심이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부산 같은 경우에 낙동강 벨트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양산이라든가 김해 지역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노장들을 역량 있는 노장들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인심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한 가지 방향으로 집중돼서 모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추세는 지금도 이러니까 선거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6일 전부터는 깜깜이로 들어가면 훨씬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3% 이내 그 승부를 하는 지역이 대개 한 전체 122개 지역구 중에서 한 25%, 30%쯤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데 이게 PK 지역은 조금 더 염려가 되네요.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PK 지역 중에서도 또 낙동강 벨트 쪽으로는 조금 더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과반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 정부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귀국으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여론은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장바구니 물가 문제입니다. 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경포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물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사 정원 문제입니다. 뭐 지금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갖다가 이미 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총선 민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뭐 크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심할 수 없다. 여론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조국혁신당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의 어떤 약진에 따른 제3지대의 움직임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지가 넓어진 거. 그다음 중도 표심의 일부를 흡수한 것은 분명한데요. 이준석 위원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으로 1차 희석이 되고 조국 대표 등장으로 2차 희석이 돼가지고 제3지대 성향의 유권자들을 조국혁신당이 일부 흡수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조국혁신당이 뭐 이런 말씀 뭐 하지만 범죄 혐의자 정당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좌파로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애초에 선명한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발언의 강도도 세지면서 점점 위험 수위의 발언을 하시는데 오히려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국혁신당 그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당사를 마포에서 여의도로 옮겼는데 민주당 당사에서 1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바로 옆블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아요. 어떤 게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제 역할, 제3지대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의 포션을 영역을 넓게 찾아가고 있다.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 옮기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몰빵론 강조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비패론 이야기하면서 좀 붙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각자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까지 같이 손붙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국 대표 입장도 조국혁신당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민지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비조,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바뀌어서 헷갈렸어요. 어쨌든 비례를 조국혁신당으로 가져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야 성향의 지지자들일 수 있으니 넓게 가자라는 얘기도 또 일견 이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열립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 탓에 벚나무 대부분에서는 꽃망울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편으로 아직 벚꽃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축제 개막입니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진해군항제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립니다. 축제 주최 측이 빨라진 벚꽃 개화 시기를 고려해 축제를 앞당긴 겁니다. 축제는 오늘 저녁 7시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자천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인근에 있는 경화역 일대도 둘러봤는데 한두 그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벚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근 지역보다 포근한 진해인데도 최근 쌀쌀한 날씨 탓에 꽃망울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연도별 여자천 벚꽃 개화일과 지역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여자천 벚꽃은 다음 주 후반에 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는 축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들이객이 찾는 벚꽃 명소인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인파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동안 6,0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요원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주요 행사장엔 대중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해 인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찰도 시민들이 몰리는 휴일에는 기동순찰대 등 경력 250여 명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62번째로 열리는 올해 진해군항제의 주제는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봄 기운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자천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최고 매출을 올린 과일에 딸기가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제철을 맞아 충남 논산에서 딸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가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양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장에 잘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수학 체험을 온 유치원생들이 야무진 손으로 딸기를 땁니다. 입으로 코로 가져다 대며 즐겁게 웃습니다. 딸기 따는 게 재밌어요. 여기는 더 달콤하고 집에서 먹는 건 좀... 충남 논산 딸기 축제가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개막했습니다. 딸기 수확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간 딸기를 설탕과 함께 끓이면서 30분 정도 열심히 저어주면 맛있는 딸기잼이 완성됩니다. 빵에 생크림을 듬뿍 얹어 바르고 딸기를 군데군데 꽂아 장식하니 그럴싸한 케이크가 탄생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약간 색다르기도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빵이나 떡 외에도 딸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딸기로 만들어진 떡도 있고 해서 제가 구매해서 하나 먹어봤는데 확실히 일반 떡보다는 맛도 감칠맛도 훨씬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아마 축제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딸기는 뛰어난 맛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이를 기반으로 딸기 축제를 국제 행사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바로 27년 딸기 세계 산업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초의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논산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올해 논산 딸기 축제는 남녘의 매화와 목련이 절정인
오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자체 기기들로 폐쇄적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애플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16개 주가 공동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로 구축해온 폐쇄적 생태계로 불법적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For consumers, that has meant fewer choices, higher prices and fees, lower quality smartphones, apps and accessories, and less innovation from Apple and its competitors.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e allege that Apple has employed a strategy that relies on exclusionary, anti-competitive conduct that hurts both consumers and developers. 반독점 소송 제기 소식으로 애플 주가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어제까지는 꽃샘추위로 낮에도 쌀쌀하더니 하루 만에 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오늘 서울은 16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사이 기온이 5도에서 6도가량 널뛰기 하는 겁니다. 이 기온만 보면 설레는 봄 날씨지만 오늘 아쉽게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점차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 살펴보면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최고 40mm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최고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봄비치고는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지기도 하겠고요. 밤부터는 황사가 섞인 흑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바로 난 황사의 영향인데요. 오늘 늦게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